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어쩌면 그 미국 역사에 남을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 소식부터 이제 전해드릴 텐데요. 내일 판결을 앞두고 미리 사전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나오는 그 뉴스가 더 이상 간단한 그냥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껴지는 진지한 그런 스토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오늘 영상 뒷부분에서는 어떤 후라이팬, 어떤 냄비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예, 그 PFOS, PFAS가 이 청소년들의 간 질환과 또 일반 뭐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간 질환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여준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김에 그럼 뭘 사야 되나 하는 부분을 좀 팁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부과 정책이 적법한 것인지 아니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연방 대법원 그 일정표에 따르면 내일 중요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아침 10시에 이런 그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 발표가 되거든요. 차례대로 한 케이스만 아니라 중요한 케이스 몇 개 정도 10시부터 차례대로 그 판결문이 공표가 됩니다. 그중에 내일 관세 정책이 적법하냐 위법하냐 그 케이스가 파이널 그 디시전이 나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일 그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가 바로 더 이상은 뭐 항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야말로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은 그래서 오늘까지 막바지 그 적법성에 대한 막바지 심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한다라고 제시를 했었죠. 하지만 미국 내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는 의회 권한이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마음대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소송이라는 게 이제 1심 있고 항소심 있고 2심 있고 항소심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에서 뭐 다 액셉트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연방대법원에 온 건데 1심과 2심은 뭐 뉴스를 매일 접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심과 2심은요. 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바꿔 말해 원고가 주장하는 그 관세는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정책이다라고 한 원고의 주장을 1심, 2심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정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까지 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런데 대법원은 아시다시피 늘 이 보수 성향 대법관과 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좀 나뉘면서 판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보수 우위냐, 뭐 진보 우위냐. 지금은 사실은 보수 우위입니다. 6대 3으로 보수 우위입니다. 대법관이 9명이잖아요. 6대 3으로 보수 우위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가. 그냥 막연하게 보는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난해 11월 연방대법관의 이 케이스가 넘어간 직후에 그 변론을 들어보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대법관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현 정부의 관세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좀 의아스러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잘못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패소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종의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계속 연일 하루 건너서 계속 압박하는 발언을 하죠.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의 정말 발전에 되는 그러한 귀중한 뭐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관세가 없다면 미군들에게 줄 1776불 워리어스 디비든 전사 배당금 그것도 줄 수가 없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도 압박하는 거죠. 또 관세 수익이 없다면 국가 부채도 못 갚을 것이고 농민 지원금 약속한 것도 못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하는 발언을 하루 건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오히려 정부가 패배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솔솔 나오고 있어요. 물론 섣부르게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 그리고 이제 베팅 사이트 사실 그 베팅 사이트 이런 데서 굉장히 잘 맞추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하는 그 사이트나 시장 이런 데서도 6대 3 심지어는 7대 3으로 원고 승소 즉 기업들이 위법하다라고 한 그 내용에 손을 들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6대 3 심지어 7대 2로 나올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만일 실제로 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수정도 불가피하고요. 또 이미 징수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코는 그렇게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지금 이미 일찌감치 소송을 내놨잖아요. 관세 환급해달라고.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나오면 가장 먼저 환급받으려고. 코스코가 뭐 대표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자, 내일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또 그 판결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금 우리는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 뉴스는 내일 판결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뭐 토요일 새벽이라도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혹시 아직 구독 안 해놓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구독 꼭 눌러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구독 눌러놓으신 분은 또 누르면 구독이 취소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놓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요. 여러분들이 구독을 꼭 눌러놓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와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물론 이게 내일 나올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며칠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 부모가 불체자든 아니면 그냥 관광 왔다가 관광 도중에 아이를 낳았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시민권 주잖아요. 그걸 이제 자동 출생 시민권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 출생 시민권 더 이상 안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또 그 부분도 소송이 지금 되어 있어서 적법한지 위법한지 지금 대법원이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 판결이. 자, 그 판결도 나오면 또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고 요거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못지않게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전해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이 드디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사업을 하는 유일한 미국 석유 회사 쉐브론이 유조선 11척을 동원해서 베네수엘라에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11척이 지금 도착해서 지금 쫙 기다리고 있어요. 한 척은 이미 원유 선적 작업을 다 마쳐서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척은 지금 선적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뒤에서 쫙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기름 실으려고. 이 유조선들은 베네수엘라의 호세항 그리고 바오그란데항 두 개로 나뉘어서 지금 베네수엘라 기름을 지금 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한 척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다 꽝꽝 싣고 미국으로 오고 있고요. 또 한 척은 지금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그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임을 발표했다. 이 내용을 내가 자랑스럽게 미국 국민들에게 알립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5천만 배럴을 미국에 인도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면 5천만 배럴 갖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가격에 판매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뭐 우리한테 판매하는 건 아니죠. 5천만 배럴 갖고 와서 뭐 외국에 판매할 수도 있고 미국 내 석유 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 그러면은 5천만 배럴이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요건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가격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마켓 프라이스. 그 시장 가격으로 따져본다면 5천만 배럴이면 약 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순식간에 30억 달러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벌써 발빠르게 이미 시작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 이제는 뭐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여하튼 그 두 부부가 미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쳤다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지난 3일 미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의 급습 당시 멍이나 출혈 같은 증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군 당국자는 마두로 부부가 델타 포스 요원들과 접촉하기 전에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작전과 그들의 부상은 그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즉 상관은 있다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단지 내에 그 대피 공간이 있는 문으로 도주하려고 대피하려고 하다가 문이나 강철 문이나 벽에 심하게 부딪힌 것 같다라고 미군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군의 진입을 알게 된 직후에 침실 옆에 있는 그 강철문 안으로 대피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군 측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델타 포스가 급습한 시각이 베네수엘라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였다라는 것을 감안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우당탕탕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신없이 경황 없이 막 대피하려고 하다가 막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 미군은 마두로 부부가 그 밀실의 문을 강철문을 열고 들어서 숨으려고 하는데 그때 잡았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데 미군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섬광 포금탄을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섬광 포금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기능은 섬광 불빛을 뿜어내는 거고 또 하나의 기능은 포금 폭탄 소리 같은 걸 내는 겁니다. 이 폭탄은 살상력은 없지만 강렬한 섬광을 뿜어내고 또 큰 폭발음을 내서 상대방의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막 터뜨리고 들어가니까 부부가 막 정신이 없었던 거죠. 여기 쿵 저기 쿵 부딪힐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그래서 뉴욕의 군 기지로 이송되던 중에 항공기 내에서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아닌지에 대한 검진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틀 뒤인 지난 5일 뉴욕에 있는 연방법원에 출석할 때 보면 마두로 대통령은 다리를 살짝 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부인 플로레스는 얼굴에 큰 멍 자국 같은 그런 타박상 자국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미군이 너무 과학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구심, 그런 비난, 이게 이제 일고 있으니까 미군이 자세하게 오해받지 않으려고 자세하게 당시의 상황을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대통령의 그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의 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판사는 누구냐? 올해 92살의 판사인데요. 그 고령의 나이 때문에 지금 너무 고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좀 나오고도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엘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올해 92살이십니다. 대단하긴 하죠. 네, 현직이십니다. 92살에. 그것도 연방 판사 현직입니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여러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한 바 있는 그런 판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인데요. 법대 나오고 그 바 패스트에서 뭐 본인은 변호사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제 칼럼니스트입니다. 제프리 투비는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두로 사건의 복잡성과 사건 종결까지의 그 걸릴 그 장기간이라는 시간 같은 걸 고려해 보면 이 고령의 헬러스타인 판사가 이 사건을 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가 이 사건을 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반면에 또 헬러스타인 판사가 고령이라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의견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여러 법조인들을 상대로 취재를 해본 결과 헬러스타인 판사의 그 나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 법조인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그의 성향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보도를 폴리티코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인 것 같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임명이 됐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뭐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진보적인 성향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판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집사 노릇을 했던 마이클 코언이 당시 회고록을 내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거부해서 다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 케이스가 올라오자 그를 석방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던 그런 적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5월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적성국 국민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범죄 조직 단원으로 의심되는 범죄 조직 단원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의심되는 베네수엘라인 2명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이 헬러스타인 판사가 추방을 금지하는 그런 판결을 또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때도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성향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연 어떤 그 판결이 내려질지도 이제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예측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하는 그런 판결을 내릴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가 9명이잖아요. 그래서 6대3으로 정부가 질 것이다. 심지어는 7대2로 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렇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이 마두로 판결은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련해서 또 마침 또 마두로 판결을 담당한 사람은 진보 성향의 헬러스타인 판사라서 자칫하면 또 마두로 판사 풀어주라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지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게 될 그 연방 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도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두로 관련된 재판도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스토리 뉴스와 함께 좀 계속 가주시면 이 내용을 다 쉽게 빠르게 아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그 대규모 불법 테러 단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소말리아계 이주민들이 대거 사는 곳입니다. 자, 이민 단속국 아이스는 타드 라이언 국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스 역사상 가장 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이 미네소타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불체자 단속을 주관하고 있는 총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취합해보면 최소 2,000명 이상의 요원들이 지금 동원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서 차량을 막 세우고 불신 검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상가와 아파트 단지 주변 등등에서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홈디포 앞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불법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가가호호 방문 조사도 지금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가마다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국토안보부는 어제 하루에만 150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속 작전에 동원된 사람들, 요원들은 아이스 요원들만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국토안보국 수사 요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또 국경세관보호국 CPB 요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는 군 특수 전술부대 요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는 현재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네소타를 상대로 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크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정보 당국 역사상 최악의 배신으로 꼽히는 사건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CIA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이었던 올드리치 에임스의 배신 행각, 간첩 행각입니다. 그가 그 교도소에 수감 중 어제 84세를 일기로 사망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그 스토리를 잠깐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에임스는 CIA 핵심 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체포될 때까지 9년 동안 구소련과 체제가 바뀐 러시아 등지에 미국의 1급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돼서 수감 중 어제 사망했습니다. 에임스의 배신 행위는 서방 요원 어떻게 적발이 됐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CIA가 그쪽 러시아 쪽에 또는 구소련 쪽에 심어 놓은 그 정보원들이 계속 체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되면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 조사를 참 오래 해야 그 혐의가 드러날 텐데 체포도 쉽게 바로바로 되고 체포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무슨 혐의인지 막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보면 맞거든요, 그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체포도 빨리 하고 체포하자마자 그가 어떤 간첩 행위를 하고 미국에 어떤 정보를 팔아넘겼는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빨리 알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요건 또 우리 내부에 반대되는 정보원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서 CIA가 내부 감찰과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때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이 에임스라는 사람이.
에임스는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집요한 추적 끝에 체포된 에임스는 체포 직후에 기밀 정보 제공의 대가로 모두 250만 달러를 받아 챙겼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했냐라고 했더니 뭐 호화 생활을 했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실제로 CIA가 이 사람을 잡는데 그리 오래 안 걸렸습니다. 왜? CIA 요원들을 놓고 쫙 조사를 해보는데 아주 이상한 게 이 사람한테는 두드러진 겁니다. 보통 아무리 CIA 요원이라 하더라도 뭐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이제 공무원이라면 그 집을 사고 할 때 집은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보통 이제 모기지 론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을 샀는데 모기지 론도 없이 그냥 캐시 주고 집을 샀네.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보니까 제규어 타고 다니고 그 호화 그 쇼핑도 주말마다 백화점에서 쇼핑 다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눈에 딱 들어서 잡아다가 소위 말해서 조사를 했더니 바로 들통난 겁니다. 자, 에임스는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간첩 혐의, 탈세 혐의 모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어제 교도소에서 84세를 일기로 이제 사망한 것입니다. 당시에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임스는 수년 동안 우리 미국의 귀중한 정보 자산을 강탈해서 국가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위험을 안겼다.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서 결국은 교도소에서 생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금값, 은값 엄청나게 뛰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보석 중에 보석, 보석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다이아몬드는 반대로 지금 계속 가격 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다이아몬드 수요가 줄어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공 다이아몬드가 요즘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거의 완벽한 대체제로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공 다이아몬드가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굳이 진짜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가격이요 4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제 다이아몬드 거래소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가격 지수는 84.70으로 2022년 3월 7일 그때 158.39였던 거와 비교하면 47%가 하락했습니다. 반토막 난 거죠. 자, 그 다이아몬드 지수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이라는 것과는 다른데 어찌 보면 이제 가격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뭐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지수는 뭐냐면 2001년 2월 그때 당시의 가격을 100이라고 놓고 그걸 기준으로 100보다 높냐 100보다 낮냐 뭐 이렇게 기준점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87점 얼마죠? 84.7이니까 그때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한창 상향세를 보였던 158 그때에 비하면 반토막. 이제 이거를 쉽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인덱스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4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났다라는 실제 가격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김중배 다이아몬드도 이제는 4년 전에 비해서는 반토막 났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예고해드린 소식입니다. 식품 포장재와 프라이팬, 냄비 등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썩지 않아서 분해되지 않아서 쓰레기로 버리면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그래서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PFAS 등등 이런 게 그 청소년 간 질환 위험률을 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USC 연구팀은 환경연구라는 국제학술지에 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10대와 20대 젊은 층을 상대로 연구해본 결과 PFAS와 간질환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간질환은 수년간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청소년기에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성인이 된 후에 간질환을 겪게 될 수 있다. 라면서 특히 PFAS의 노출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에 간질환을 겪을 확률이 남들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화학물질 노출에서 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 PFAS라는 건요. 눌어붙지 않는 후라이팬. 그러니까 어떤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광고할 때
절대 눌러붙지 않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일수록 사실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100%다 유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눌러붙는 걸 또 사서 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눌러붙지 않는다라는 조리 기구에 이제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방수 처리 섬유 등에도 들어갑니다. 또 식품 포장재에도 들어갑니다. 안정성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해서 안정성이지 쉽게 말하면 썩지 않아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대표적인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들어가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차곡차곡 축적되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발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기서 우리가 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를 살 때 이 화학 물질이 걱정이 되는데 그럼 어떤 점을 보고 구입을 해야 되느냐. 또 제품에 뭐라고 쓰여 있는 문구 그걸 뭐 고지고대로 믿어서 또 되느냐. 뭐 이런 문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바로 재질입니다. 재질.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주방용품의 그 화학물질 그 위험 여부는 대부분 그 재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이런 재질로 만든 건 일단은 안전하고 이 재질로 만드는 건 일단은 조심해야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1번. 스테인레스 재질. 요게 사실은 가장 안전합니다. 표면 코팅이 없는 재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걱정이 가장 적은 게 스테인레스 재질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열 전도율이 낮고 좀 눌러붙기도 하고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좀 두꺼운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요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눌러붙고 뭐 이렇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주철. 그 주철이라는 것은 이제 통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쇠를 이것저것 갖다가 붙여서 막 조립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한 통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 뭐 영어로 하는 게 더 알기 쉬우신가요? 캐스트 아이언. 그걸로 만든 게 이제 두 번째로 안전합니다. 자연 재료이기 때문에 코팅이 따로 없죠. 이것도 장점은 열 보존력이 우수하고 오래 쓰면 자연스럽게 난스틱 성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무겁고 나중에 녹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녹슬면 바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이나 사용 도중 중간중간에 이제 오일 코팅을 하라는 그런 권고도 많이 있죠. 화학물질 가능성도 역시 낮은 편입니다. 캐스트 아이언까지는. 자, 세 번째. 어쩌면 이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재질인데 후라이팬이나 냄비에 이게 제일 많죠. 세라믹 코팅. 세라믹 코팅 제품. 이런 제품은 반드시 non-PFOA, non-PTFE 또는 non-PFAS 등등을 반드시 사야 합니다. 장점은 늘어붙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단점은 너무 높은 온도로 가면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이제 스크래치 나면 거기서 화학물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걸 주의해야 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후라이팬을 사기 전에 유해물질 free 문구 또는 non이라는 문구를 잘 봐야 됩니다. PFOA free 또는 non-PFOA 또는 PFOS free 뭐 이런 문구. 심지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있을 경우에는 BPA free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정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안심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유해 물질이 없다. free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을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 인증 기관 레벨이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건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증기관 표시가 없고 그냥 non-PFOS 이런 거는 조금 50-50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인증했는지 인증기관 마크가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non-PFOS 이런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건 가끔 보면 non-toxic 이렇게 써 있습니다. toxic 그런 게 없다라는 뜻의 non-toxic인데 이렇게 보면 탁식이 없다라는 거니까 결국 화학물질이 없어서 유해물질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난탁식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탁식 이런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되고요. 또는 safe, 안전하다라는 문구가 써 있거나 또는 healthy product 이런 문구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 거 다 사시면 안 됩니다. 네. PFAS, PFOA, 또 PFOS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좀 여러 가지인데 PFAS 그리고 PFOS 그리고 PFOA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BPA 이런 거 모두 없는 그런 제품을 반드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